약소국 한국이 독점을 했다고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년 동안 철옹성처럼 지켜온 기술 독점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서울에서 발표된 단 한 문장이 도쿄 증시를 폭락시켰고 일본의 국가 전략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일본을 발칵 뒤흔든 사건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관저였어요. 비서실장 목소리가 들렸는데 평소와 달랐죠. 긴급 소집이라고 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현장에서 설명하겠다고요.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차를 몰았어요. 도쿄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호등만 깜빡이고 있었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히터를 틀었지만 왠지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일까 생각하면서 운전했어요. 보통은 전날 예고가 있거든요. 내일 아침 회의 있으니 준비하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새벽에 갑자기 불러낸 거였어요.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저 주차장에 차들이 이미 몇 대 서 있었어요. 경제산업성 차량도 보였고 외무성 차량도 있었습니다. 재무성 차도 보이더군요. 평소에는 보기 힘든 조합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새벽에 한자리에 모인다는 건 뭔가 큰일이 터졌다는 뜻이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가 문을 열어줬어요. 인사를 나누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어요.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핵심 간부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경제안보국장 오카다, 산업정책본부장 다나카, 통상 담당 차관보 사토까지요.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에 이 사람들은 농담도 잘하고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회의 전에 커피 마시면서 잡담도 하고 주말 계획도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커피잔도 그대로 놓여 있었고요. 다들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제자리로 갔어요. 앉으니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긴급이라고 적혀 있었죠. 손으로 봉투를 집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안에 제법 두꺼운 문서가 들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가 보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EUV 공정 독립선언 관련 긴급 보고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제목을 읽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삼성이라고요. EUV라고요. 독립선언이라고요. 순간 뭔가 잘못 읽은 건가 싶어서 다시 봤어요.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적혀 있었죠.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저녁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했어요. EUV 핵심 공정에서 일본 의존을 탈피한다고 선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공법과 일정까지 공개했다고 했어요. 양산 라인 계획도 발표했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순간 실소가 나올 뻔했습니다. 웃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EUV의 마지막 병목은 일본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게 상식이었어요. 아니, 상식을 넘어서 확신이었죠.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기술 우위였으니까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EUV 리소그래피거든요. 극자외선을 이용해서 회로 패턴을 새기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와 보정 기술은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아무리 장비를 사와도 결국 우리 소재가 필요했어요. 우리 기술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이 아무리 빨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믿었어요. 우리 모두가 믿었죠. 정책도 그 위에 세웠고 외교 전략도 거기서 출발했으니까요.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마지막 문은 우리만 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우리의 레버리지였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던 이유였죠.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오카다 국장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다나카 본부장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사토 차관보는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모두 심각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진짜인가? 한국이 정말 해냈다는 건가? 그럴 리 없는데. 오카다 국장이 기침을 하면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상황 보고부터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죠. 목소리가 낮았어요. 평소처럼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에 서울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카다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장이 직접 나왔다고 했습니다. DS 부문 대표이사요. 보통은 부사장급이 발표를 하는데
이번엔 사장이 직접 나왔다고요. 그만큼 중요한 발표라는 뜻이었죠. 내용은 EUV 공정의 핵심 병목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오카다가 말을 이었어요. 일본 기술 없이 양산 가능한 구조를 완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양산 가능하다고요. 정말로요.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오카다가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공개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생산 일정도요. 투자 규모도요. 양산 라인 계획까지 전부요. 이건 선언이 아니라 보고 수준입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선언이 아니라 보고라고요. 그 차이를 저는 알았습니다. 선언은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을 발표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고는 다르죠. 이미 한 걸 알리는 겁니다.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됐다고 통보하는 거죠. 사토 차관보가 손을 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정말 가능한 기술인지 검증했느냐는 뜻이었죠. 우리 기술정보원에서 분석했느냐고요. 오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정보원에서 밤새 급하게 분석했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전문가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다고요. 결론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테스트 단계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어요. 저도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정말이구나. 한국이 정말 해낸 거구나. 다나카 본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 입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죠. 일본 소재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 점유율은요? 수출은요? 오카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가 인정했죠.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한국은 우리 없이도 EUV 양산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의 의존 구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어요. 무너진다고요. 20년 동안 쌓아온 구조가 무너진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을 마시는 소리만 들렸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도 났고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 이게 현실인가?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기술 설명 부분을 찾아서 천천히 읽었어요. 전문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일본 소재를 우회하는 공정을 개발했다는 거였어요. 단순 대체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설계를 바꾼 거였죠. 병목 자체를 제거한 겁니다. 일본 기술이 필요 없는 구조로 만든 거예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국가 차원의 전략이었습니다. 몇 년을 준비했다는 뜻이었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요.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동안에요. 사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죠. 전에도 한국이 독자 기술을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몇 년 전에도 비슷한 발표가 있었죠. 하지만 결국 상용화 단계에서 막혔어요. 우리 기술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그때를 기억했어요. 한국 기업이 큰 소리 쳤다가 결국 우리한테 다시 온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마지막은 일본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토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느낌이 다릅니다. 그가 말했어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너무 자신 있어요. 과장이 없습니다. 그 말에 오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카다가 말했죠. 이번엔 허세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또 조용해졌어요. 허세가 아니라고요. 그럼 진짜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붉은 기운이 하늘 끝에 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의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왔어요. 오카다가 서류를 덮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번엔 말이 다릅니다. 그가 중얼거렸죠.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온 구조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요. 협의하지도 않고요. 그냥 발표해버렸어요. 됐다고요. 이제 당신들 없이도 된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한국이 정말 해냈다고요. 일본 없이 EUV를 돌린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같은 논리를 반복해왔거든요. 한국은 빠릅니다. 투자도 빠르고 결정도 빠르고 실행도 빠르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일본을 찾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거였어요.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거였고요. 제가 이 부서에 처음 발령받은 게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을 담당했어요. 반도체 산업을 지켜봤죠.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걸 봤습니다. 공장을 짓고 장비를 사들이고 인력을 키우는 걸 봤어요. 무서운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안심했어요. 빠르긴 한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핵심 소재는 일본이 쥐고 있었으니까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수백 가지 소재가 필요합니다. 실리콘 웨이퍼부터 시작해서 포토레지스트, 식각가스, 연마제까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게 EUV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들이었어요. 극자 외선을 다루려면 특수한 물질이 필요했거든요. 렌즈 코팅 소재, 마스크 보호막, 보정 화학물질 같은 거요. 이런 건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 회사가요. 대체제가 없었어요. 한국이 아무리 장비를 사와도 이 소재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정책 보고서마다 그렇게 썼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일본 소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레버리지는 유효합니다. 그 보고서들이 쌓였어요. 1년에 몇 번씩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썼습니다. 상부에서도 그걸 믿었어요. 장관도 믿었고 차관도 믿었고 국장도 믿었죠. 한국은 빠르지만 우리를 넘어설 수 없다고요. 보정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UV 공정은 엄청나게 정밀해요. 나노미터 단위로 회로를 새기는 건데 조금만 어긋나도 불량이 나거든요. 그래서 공정 중간중간에 보정을 해야 합니다. 패턴이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죠. 이 보정 기술도 일본이 앞서 있었어요. 노하우가 축적돼 있었으니까요. 수십 년 동안 카메라 렌즈 만들면서 쌓은 광학 기술이 여기 들어갔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따라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론은 알아도 실제로 구현하는 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일본 기술자들을 불러왔습니다. 컨설팅을 받았고 라이선스를 샀어요. 저는 그 계약서들을 봤습니다. 매년 갱신되는 계약이었어요. 한국이 생산을 늘릴수록 일본 기업들한테 내는 돈도 늘어났죠. 저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을 가진 쪽이 받는 대가라고요. 미세공정 노하우도 그랬습니다. 반도체 제조는 수백 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단계마다 온도와 압력과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하죠. 조금만 틀려도 수율이 떨어집니다. 이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천 번, 수만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이는 거죠. 일본 기업들은 그걸 오래 해왔어요. 실패도 많이 했고 성공도 많이 했습니다. 그 경험이 데이터로 쌓여 있었어요. 한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만큼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경험은 살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일본 엔지니어들을 스카웃했습니다. 높은 연봉을 주고 데려갔어요. 우리 정부는 그걸 막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죠. 개인의 이직을 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몇 명 데려간다고 해서 전체 시스템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책도 그 전제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만든 반도체 전략이 있었어요. 핵심은 소재 기술 우위 유지였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성장해도 결국 우리 소재가 필요하니까 그 고리를 절대 놓치지 말자는 거였죠. 예산도 그쪽으로 집중됐어요. 소재 기업들한테 연구개발 지원금이 나갔고 세제 혜택도 줬습니다. 외교 전략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과 협상할 때 우리는 늘 여유가 있었습니다. 무역 마찰이 생겨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한국이 양보할 거라고 봤거든요. 반도체 생산을 멈출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려면 우리 소재가 필요했으니까요. 실제로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수출 규제 강화했을 때 한국이 반발했지만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역시 마지막은 일본이구나 라고요. 안보 전략까지 거기 연결돼 있었어요.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이었죠. 미사일 유도 장치에도 들어가고 레이더 시스템에도 들어갔어요. 차세대 전투기 항전 장비에도 필요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소재를 전략 물자로 관리했습니다. 함부로 수출할 수 없게 만든 거죠. 특정 국가한테는 아예 금지했고요. 한국은 우방이니까 팔긴 했지만 통제는 했어요. 언제든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죠. 그게 우리 카드였습니다. 한국이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어요. 저는 그 구조가 견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한국의 투자는 늘 같은 식으로 평가됐습니다. 위험하지만 한계가 있는 도전이라고요. 저희 부서에서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동향을 추적했거든요.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지
보고서로 정리했어요. 한국이 독자 소재 개발에 나섰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분석했습니다. 가능성을 평가했고요. 결론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시도는 하고 있으나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 기술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단기적으로 우리 입지에 영향 없다. 그런 문장들이 반복됐어요. 저는 그 보고서들을 믿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거니까요. 데이터에 근거한 거니까요.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우리는 상대를 제대로 분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뭘 하고 있는지 진짜로 들여다본 게 아니었어요. 그냥 과거의 성공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다. 한국은 빠르지만 결국 우리한테 온다. 그게 공식이었어요. 우리는 그 공식을 신앙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예전에 쓴 보고서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거였죠. 꺼내서 읽어봤어요. 한국의 소재 개발 노력은 주목할 만하나 일본 기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격차는 최소 5년 이상으로 판단됨.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쓴웃음이 나왔어요. 5년이라고요. 우리는 5년이라는 시간을 벌었다고 안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5년이 지나가는 동안 한국은 우리를 따라잡은 게 아니었어요. 아예 다른 길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우회해버린 거죠. 그날 오후에 다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오카다 국장이 영상 자료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서울 기자회견 영상이라고요. 저는 회의실로 갔습니다. 간부들이 다시 모였어요. 아침보다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기술 담당 부서에서도 왔고 특허청에서도 왔어요. 모두 같은 걸 보러 온 거였죠. 한국이 정말 뭘 발표했는지요. 오카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서울 모처럼 보이는 컨퍼런스룸이었어요. 무대 위에 단상이 있었고 배경에 삼성 로고가 보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한 남자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떴어요. 삼성전자 DS 부문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죠. 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톤이었죠.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EUV 공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핵심 병목을 해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표정을 살폈습니다. 과장하는 기색이 있나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담담했어요. 자신감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리된 정보를 읽어주는 것 같았어요.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기술 설명이 나왔어요. 전문 용어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는 하나씩 설명했어요. 새로운 보정 방식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기존 일본 소재를 대체하는 합성물을 만들었다고요. 공정 구조 자체를 재설계했다고 했어요. 말이 계속 이어졌는데 선동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최고다 같은 말도 없었고요. 세계를 선도한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뭘 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설명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떴어요.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투자 규모였어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었죠. 연구개발에 들어간 비용, 설비 투자 금액, 인력 규모까지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엄청났거든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이 정도 돈을 쏟아부었다는 건 장난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진짜로 작정하고 한 거였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양산 일정입니다. 그가 슬라이드를 가리켰어요. 파일럿 라인은 이미 가동 중입니다. 본격 양산은 내년 상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말에 멈칫했어요. 이미 가동 중이라고요. 파일럿 라인이요. 그럼 테스트는 끝났다는 뜻이잖아요. 양산 준비에 들어간 거고요.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다들 숨죽이고 화면을 봤어요.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라인 배치도가 나왔어요. 어느 공장에 어떤 설비를 넣을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구체적이었어요.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실행 단계의 도면이었죠. 기자들 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인가 봤어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질문이 나왔어요. 일본 기술 없이 정말 가능합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저도 궁금한 거였죠. 정말 우리 없이 되는 거냐고요. 대표이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기자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적용 중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평했습니다. 강조도 없었고 과장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죠. 이미 적용 중이라고요. 미래 계획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저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한 거구나.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허락받지도 않고요. 그냥 해버린 거구나. 회의실 공기가 변했어요. 아침 회의 때는 뭔가 믿기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설마 진짜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허풍이 아니라고요. 계획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라고요. 이미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다나카 본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적용 중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죠.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혼잣말 같았습니다. 사토 차관보도 고개를 저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대표이사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그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승리감 같은 게 없었어요. 으쓱하는 기색도 없었고요. 그냥 업무 보고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과장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기존 공급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일본 소재 업체들과의 계약은요? 대표이사가 대답했어요. 기존 계약은 존중합니다. 그가 말했죠. 하지만 신규 라인은 독자 기술로 운영됩니다.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단계적으로 전환이라고요. 갑자기 끊는 게 아니라 천천히 줄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더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가겠다는 거잖아요.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었죠.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개발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대표이사가 대답했습니다. 본격적인 연구는 4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국책 과제로 진행됐고 여러 기관이 협력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어요. 4년 전이라고요. 우리가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을 때요. 우리가 보고서에 격차는 5년이라고 쓰고 있을 때요. 그때 이미 한국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영상이 멈췄어요. 오카다가 프로젝터를 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턱을 괴고 생각했어요. 이건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였어요.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했다는 거였죠.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리는 거였어요. 됐으니까 이제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한국은 우리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협의하지도 않았고요. 사전에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해버리고 발표한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게요. 아니, 어쩌면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우리한테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오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보셨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과시도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치가 너무 구체적입니다. 그가 말했죠. 저런 건 실제 데이터 없이는 못 만들어요.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놓쳤습니다. 그가 인정했어요. 4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우리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국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진지한지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요. 보고서에는 늘 같은 문장만 반복됐죠. 추격하고 있으나 격차는 유지된다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우리를 추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우회했어요. 일본이라는 병목을 아예 제거해버린 겁니다. 오카다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운다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이미 끝난 일을 어떻게 되돌린다는 건지요. 한국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버렸어요. 우리는 그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였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들 퇴근했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기자회견 영상을 다시 돌려봤어요. 대표이사가 설명하는 부분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기술 슬라이드를 멈춰놓고 들여다봤어요. 뭔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볼수록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일본 소재를 다른 걸로 바꾼 게 아니었어요. 아예 그 소재가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공정 자체를 재설계한 거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으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같은 길을 걸어올 거라고 봤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낸 겁니다. 일본이라는 병목을 우회해버렸어요. 단일 장애물을 없앤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전제를 설계해서 제거한 거였죠. 이건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나선 겁니다. 몇 년을 투자하고
여러 기관을 동원해서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우리가 완전히 놓쳤구나. 한국의 전략을 통째로 놓쳤구나. 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워싱턴에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었거든요. 미국도 알아야 했어요.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오래된 인맥이 있었어요. 국무부에서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대학 때 알게 된 사이였죠. 지금은 경제안보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비공식 채널로 가끔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급한 일이다. 통화 가능하냐고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30분 후에 전화하라고 했어요. 저는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셨습니다. 식은 커피였지만 상관없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고 곧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친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상황 들었나? 제가 물었어요. 삼성 발표 말이야. 친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들었어. 그가 답했죠. 그게 왜? 저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고요. 한국이 EUV 병목을 완전히 넘어섰다고요. 일본 의존 구조가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럼 공급망 균형이 흔들립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핵심 고리였잖아요. 한국을 통제할 수 있는 지점이었고요. 그게 사라지면 변수가 생겨요. 친구가 듣고 있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도 이걸 알아야 해. 삼국 공급망 구조가 바뀌는 거야.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어.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그가 말했어요. 상황은 인지하고 있어. 저는 그 대답에 안도했습니다. 역시 미국도 파악하고 있구나. 그럼 같이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곤란해. 그가 말했죠. 무슨 뜻이냐고 물으려는데 친구가 먼저 말했어요.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연락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급한 일인데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친구는 보통 이런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했거든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변화라고 하면 바로 위로 보고하고 회의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인지하고 있다고만 하고 끊어버렸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황 전달됐나? 위에서 반응 있나? 답장이 왔습니다. 전달했어. 근데 지금은 조용히 하라는 분위기야.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당황했어요. 조용히 하라고요. 왜요? 이건 같이 논의해야 할 사안 아닌가요?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려줄 수 있나? 친구가 답했어요. 미안해. 나도 자세한 건 몰라. 그냥 한국 거는 예민하니 건드리지 말래.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거는 예민하다고요. 건드리지 말라고요.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미국이 왜 이 문제를 조용히 하려는 걸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위기인데요. 공급망이 재편되는 건데요. 같이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미국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반응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 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쿄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어두웠어요.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거든요.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한국이 뭘 하고 있는지요. 일본 의존도를 줄이려는 걸요. 어쩌면 묵인했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 격려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공급망 다변화라는 명목으로요. 저는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정책을 떠올렸습니다. 반도체 동맹 강화, 공급망 안정화, 리스크 분산, 그런 말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때 우리는 그게 중국을 견제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의미도 있었던 게 아닐까요? 단일 국가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거요. 그게 중국이든 일본이든요. 한국이 독자 역량을 키우는 건 미국 입장에서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협상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을 선택지로 계산하고 있었다는 걸요. 우리는 일본과 미국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동맹이니까요. 기술 협력 파트너니까요. 한국 문제에서도 보조를 맞출 거라고 봤죠. 하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일본 편이 아니었어요. 미국 편이었죠. 자국 이익이 우선이었습니다. 일본이 독점하는 것보다 한국이 대안을 만드는 게
미국한테는 유리했던 겁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혼자였구나.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구나. 아니, 어쩌면 한국 편을 들지도 몰랐어요. 그게 자기들한테 이득이니까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도쿄 불빛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믿었던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일본이 중심이라는 믿음이요. 미국이 우리 편이라는 기대가요. 한국은 관리 대상이라는 착각이요. 전부 틀렸습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었어요. 우리만 몰랐던 겁니다.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사무실에서 아침을 맞았어요.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부터 확인했습니다. 밤새 여러 부서에서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어요. 다들 한국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죠. 저는 그걸 읽기 전에 먼저 다른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증시였어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 사이트로 갔어요. 오전장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 고침을 눌렀어요. 숫자들이 떴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숨이 막혔어요. 반도체 소재 섹터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급락이었죠. 주요 소재 기업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JSR 주가가 내렸습니다. 도쿄오카 주가도 내렸어요. 시네츠 화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부 하락세였어요. 몇 %씩 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트를 들여다봤어요. 장 시작과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했더군요.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겁니다. 누군가 팔고 있었어요. 많이요. 저는 뉴스 섹션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기사가 벌써 나와 있었어요. 반도체 소재주 일제히 하락, 삼성 독자 기술 발표 영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애널리스트 코멘트도 달려 있었어요. 일본 소재 기업의 독점 구조에 균열 가능성. 한 애널리스트가 썼더군요. 시장 점유율 하락 우려. 다른 사람이 적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당황했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한국 발표가 어제 저녁이었잖아요. 하루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외국 자본이 움직인 겁니다. 설명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우리 정부가 뭐라고 해명하는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판단이 끝난 거였죠. 일본 소재 기업이 위험하다고요. 독점이 깨지면 수익이 줄어든다고요. 그러니 빠져나가야 한다고요.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외신 기사도 보였어요. 블룸버그가 쓴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EUV 독립. 일본 소재 산업에 타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가 도전받고 있다고 썼더군요. 한국이 대안을 만들면 가격 협상력이 약해진다고 했어요.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기사도 있었어요.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술 우위가 약화되고 있다고요. 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오카다 국장한테 전화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곧 받았어요. 여보세요. 국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한 목소리였어요. 증시 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고 있어. 오카다가 답했죠. 지금 산업부랑 통화 중이야. 기업들한테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 잡아야겠어. 오카다가 말했어요. 오후에 모여.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였어요. 오후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오카다가 자료를 돌렸습니다. 증시 상황 정리한 거였어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빨간 선이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어요. 주요 소재 기업 주가 추이였습니다. 숫자도 적혀 있었어요. 평균 낙폭이 얼마인지요. 거래량이 얼마나 늘었는지요. 외국인 매도 비중이 얼마인지요. 다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목도 바뀌었더군요. 전에는 한국기술개발 동향 분석이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일본 독점 구조 붕괴 가능성 검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붕괴 가능성이라고요. 이틀 전만 해도 우리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독점은 유지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붕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사토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시장은 우리보다 빠릅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아직 분석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다나카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국 자본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가 말했죠. 설명을 들어줄 시간도 안 줍니다. 그냥 팔아버려요. 오카다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애널리스트 보고서 모음이었어요. 여러 증권사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제목들을 훑어봤어요. 일본 소재 기업 목표주가 하향,
한 증권사가 썼더군요. 독점 프리미엄 재평가 필요. 다른 곳이 적었어요. 시장 점유율 방어 전략 요구됨. 또 다른 곳이 썼습니다. 전부 부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인 전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느라 바빴어요. 이게 외교 문제인지 통상 문제인지 안보 문제인지 따지고 있었죠.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달랐어요. 이미 답을 냈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독점이 끝나면 수익이 줄어든다고요. 그러니 지금 팔아야 한다고요. 간단 명료했습니다. 감정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냥 계산이었습니다. 확률과 수익률의 문제였죠. 한국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일본 기업 수익이 떨어진다. 그러니 주식을 판다. 이게 전부였어요.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명을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물었어요. 일본 기술이 여전히 우수하다고요. 한국이 완전히 따라잡은 건 아니라고요. 사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그가 말했죠. 시장은 완벽함을 따지지 않아요. 가능성만 봅니다. 한국이 대안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일본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게 됐다는 것만으로요. 오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요. 그가 인정했어요. 기술 패권은 감정이 아닙니다. 속도와 확률의 문제예요. 시장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도쿄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차들이 달리고 있었고요.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 뭔가 바뀌고 있었어요. 일본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점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었고요. 우리가 회의하는 동안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컴퓨터를 켰어요. 실시간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장 마감까지 몇 시간 남았는데 낙폭이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우리가 대책을 세우든 말든 상관없이 움직이는구나. 냉정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요. 하지만 정확했어요. 일본의 독점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요. 그날 저녁 관저에서 또 호출이 왔습니다. 총리가 직접 보자고 했어요. 저는 서류를 챙겨서 차를 몰았습니다. 관저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이 와 있었어요. 경제산업상도 있었고 재무상도 있었습니다. 내각 관방장관도 보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높은 분들이 모인 거였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총리가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오카다 국장 옆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증시 보고서, 기술 분석 보고서, 외신 반응 정리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지율 조사 결과였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총리가 입을 열었어요. 상황 보고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이 우리 기술 없이 EUV를 돌린다고요. 증시도 반응했고 외신도 보도하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오카다 국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왜 아무도 몰랐습니까? 총리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한국이 몇 년 동안 준비했다는데 우리는 어제 저녁에야 알았습니다. 정보기관은 뭘 했고 경제안보국은 뭘 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총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그가 물었죠. 연구개발 동향은 추적했습니까?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보고받았습니까? 오카다가 대답했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의 투자 증가도 알고 있었고 기술 개발 시도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서류를 탁 쳤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대비를 했어야지. 왜 손 놓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이 뭘 하고 있는지요. 정보는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연구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었어요. 정부 차원에서 국책과제를 추진한다는 정보도 있었죠. 유능한 인재들을 스카우트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을 데려온다는 것도 파악했고요. 대학과 연구소가 협력한다는 것도 들었어요. 전부 보고서로 올라왔었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들을 봤어요. 읽었고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늘 같았어요. 한국은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단기적으로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정리했었죠. 상부에 올라간 보고서마다
그런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경고를 무시했을까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총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책 신호는 없었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한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추진한다는 발표 같은 거요. 경제산업상이 대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가 인정했어요. 몇 년 전부터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 자립을 국가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예산도 대폭 늘렸고요. 총리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럼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가 말했죠. 우리가 대응할 시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경제산업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웠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 신호들을 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립을 외치는 것도 들었어요. 예산을 늘리는 것도 알았고요. 하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늘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구호는 요란한데 실제로는 별것 아니라고 봤어요. 결국 우리한테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오만이었어요. 총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들어봤습니까? 그가 말했어요. 학계나 업계에서 경고한 사람 없었습니까? 오카다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가 인정했죠. 일부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 개발 속도를 우려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고 했어요.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총리가 테이블을 쳤어요. 그럼 왜 무시했습니까? 그가 소리쳤습니다. 경고가 있었으면 들었어야지. 오카다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카다를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의 잘못만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었습니다. 경고는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말했었죠. 한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고요. 조심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과장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한국을 높게 평가한다고 봤죠. 현실을 모른다고 치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려놨었거든요. 마지막은 일본이다. 한국은 결국 우리를 찾아온다. 그 확신이 너무 강했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총리가 저를 봤어요. 말해보시오. 그가 말했죠. 저는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보도 있었고 신호도 있었고 경고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늘 같은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노력하고 있으나 마지막은 일본이다. 결국 우리 기술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는 그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오만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총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만이라. 그가 중얼거렸죠. 오만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됐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총리 말이 맞았거든요. 우리의 오만이 질문을 막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안 했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의 확신이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심하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과거의 성공이 너무 강했습니다. 전에도 한국이 도전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결국 우리한테 왔잖아요. 그 경험이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라지고 있었어요. 기술도 발전하고 투자도 늘어나고 인재도 모이고 있었죠. 우리만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요. 총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가보시오. 그가 말했어요. 다들 나가서 대책을 세워오시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한 겁니다. 일본은 영원하다고 믿었던 거죠. 그 믿음이 우리를 망쳤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사람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더군요. 화면에 반도체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삼성의 기술 독립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집사람이 저를 봤어요. 힘들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뉴스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사람이 차를 내왔어요. 마셨습니다. 따뜻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에서 해설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소재 산업이 위기를 맞았다고요. 한국의 독자 기술 개발로 독점 구조가 흔들린다고요.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이 쓰렸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다음날 출근길에 신문 가판대를 지나쳤어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술 독립 일본 소재 업계 비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른 신문도 비슷했습니다. 반도체 패권 지각 변동 일본 우위 흔들이라는 제목도 보였어요. 저는 신문을 사서 차에서 읽었습니다. 사설도 실려 있었어요. 한 신문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추격을 예측하지 못한 건 직무유기라고 썼더군요. 다른 신문은 기술 우위에 안주한 결과라고 지적했어요. 전부 우리를 겨냥한 비판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오카다 국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야당이 움직이고 있어. 그가 말했죠. 국회에서 질의가 나올 거야. 저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죠. 오후에 국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카다 국장과 경제산업상이 출석했어요. 저도 배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 의원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한국의 기술 개발을 전혀 몰랐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몇 년 동안 준비했다는데 정보기관은 뭘 했습니까? 경제산업상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투자 동향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상용화 시점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예측하지 못했다고요?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변명이 됩니까? 국민 세금으로 정보기관 운영하면서 이런 중요한 걸 놓쳤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또 다른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거 아닙니까? 그가 말했어요. 늘 우리가 위라고 생각한 거죠. 한국은 따라올 수 없다고 믿은 거고요. 그 오만함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겁니다. 박수 소리가 났어요. 야당 의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반박할 수 없었거든요. 의원 말이 맞았으니까요. 오카다 국장이 일어났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의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한국의 기술 개발 속도를 과소평가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의원 한 명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과소평가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죠. 이건 국가 전략의 실패예요. 반도체는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그걸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한 건 직무유기 수준이에요.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동조했어요. 문책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제산업상 사퇴하라는 구호도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치 문제가 됐습니다. 정권의 판단력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국가 전략의 실패로 규정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와 카메라가 우리를 향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장관 사퇴하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책임지고 물러나실 겁니까? 경제산업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경호원들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저희는 차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국회의사당이 멀어졌어요. 오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지율 떨어질 거야. 그가 말했죠. 이미 낮은데 더 떨어질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되는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각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57%였습니다. 이전보다 낮아진 수치였죠. 조사기관에서 분석도 내놨어요. 한국 반도체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무력감이 들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얕봤다는 것을요.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요. 과거에 안주했다는 것을요. 야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세를 강화했어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대표가 나와서 말했어요. 이 정권은 국가 전략을 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 하나 제대로 파악 못하면서 무슨 경제 안보를 말합니까? 무능한 정권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그 장면이 반복해서 나왔어요. 뉴스마다 다뤘습니다. 인터넷에도 퍼졌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부가 안일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한국을 무시한 대가라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민 전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판단하고 있었어요. 정권의 능력을요. 국가 전략의 수준을요. 우리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낙제점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거리가 보였어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요동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놓쳤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기술 문제가 정권 문제로 번졌어요. 국가의 판단력이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얕본 게 아니었어요. 시대를 얕봤던 겁니다. 며칠 후에 또 다른 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어요. 방위성에서 온 거였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회의라고 했어요. 저는 서류를 보고 놀랐습니다. 반도체 문제가 안보회의로 올라간 거였거든요. 경제사안이 국가안보국 관할이 된 겁니다. 저는 오카다 국장한테 물었어요. 왜 방위성이 끼어듭니까? 제가 물었죠. 오카다가 서류를 넘기면서 대답했습니다. EUV가 민간 기술만은 아니거든. 그가 말했어요. 군사 전용이 가능해. 아니 이미 되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군사 전용이라고요. 회의 당일 방위성 청사로 갔어요. 경제산업성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경제부처와는 느낌이 다르더군요. 더 긴장돼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자위대 간부들이었어요. 별을 단 장성도 있었습니다. 문민 관료도 섞여 있었어요. 국가안보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제목을 봤습니다. 반도체 기술 변화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긴장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거였어요. 국가안보국 담당자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EUV 기술 독립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EUV 반도체는 단순한 민간 제품이 아닙니다. 군사장비의 핵심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화면에 군사장비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AI 지휘체계 미사일, 유도장치 위성통신 시스템 전자전 장비 드론, 제어 시스템 같은 것들이요. 전부 반도체가 들어가는 장비들이었어요. 그것도 최첨단 반도체가요.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장비들은 모두 고성능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가 말했죠.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 공정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EUV로 만드는 칩입니다. 성능이 떨어지면 작동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방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슬라이드가 또 넘어갔어요. 한국 기술 독립의 군사적 의미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한국이 EUV 공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가 말했죠. 첫째, 한국의 반도체 생산 속도가 빨라집니다. 일본 소재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둘째, 한국이 군사용 반도체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허락 없이도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이 군사용 칩을 만든다고요. 독자적으로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도 우리 소재에 의존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고성능 칩을 만들려면 일본 기술이 필요했죠. 그게 우리의 레버리지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사라집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최첨단 칩을 생산할 수 있어요.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별을 단 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우리 방위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자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만약 한국이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면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성능이 무기의 성능을 좌우하거든요. 예를 들어 AI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응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러려면 고성능 칩이 필요해요. 한국이 그걸 자체 생산하면 우리보다 먼저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장성희 표정이 굳어졌어요. 위성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군사 위성에는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한국이 독자 생산하면 위성 개발 속도가 빨라져요. 우리는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장성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기술 격차가 역전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가 물었어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가 인정했죠. 반도체가 병목이었는데 그게 풀렸으니까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술 격차 역전이라고요. 우리가 한국보다 뒤처진다고요. 상상도 못한 시나리오였어요. 국가안보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이 제3국에 군사용 반도체를 수출할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었어요. 일본 소재가 들어간 칩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이 독자 생산하면
우리 허락 없이 팔 수 있어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두가 알았어요. 군사기술의 확산이었습니다. 통제권 상실이었죠. 장성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나카무라 장군이었어요. 방위성 작전 본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EUV 공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우리 안보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한국의 무기 개발 속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둘째, 반도체 공급망에서 우리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셋째, 영내 군사 균형이 흔들립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회의실을 둘러보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안보 전략이 한국 변수에 종속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종속된다고요? 우리가요?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어요. 종속, 주체성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나카무라 장군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술로 한국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필요하면 소재 공급을 조절할 수도 있었죠. 그게 우리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카드가 사라졌어요. 한국은 우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력감이 들었어요.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요. 경제산업상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카무라 장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지 않습니다. 그가 인정했죠. 기술은 이미 넘어갔어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적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거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가 됐어요. 기술 격차가 군사 격차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략이 한국에 종속된다고요.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오카다 국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자, 그가 말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를 경제로만 봤어요. 돈 버는 산업으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힘이었어요. 군사력의 기반이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독립시킨 겁니다. 우리는 이제 뒤처질 수도 있었어요. 따라갈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에 동아시아 경제협력회의가 있었습니다. 정기회의였어요. 매년 열리는 거였죠. 한국, 중국, 일본 관료들이 모여서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올해는 도쿄에서 열렸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오카다 국장을 수행하는 입장이었죠. 회의장에 도착했어요. 호텔 컨퍼런스룸이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도 보였고 중국 대표단도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어요.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중국 측 수석 대표가 왕이었어요. 상무부 부부장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본 사람이었죠.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제를 따라 진행됐어요. 무역 현안 투자, 협력 공급망 안정화 같은 주제들이었습니다. 평소와 비슷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중국 측 태도가 이전과 달랐어요. 뭔가 여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왕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요. 어조가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덜 조심스러웠어요. 사실 중국은 그동안 우리한테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의 때마다 느꼈어요. 특히 반도체 얘기가 나올 때요. 말을 아꼈습니다. 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요구사항도 완곡하게 표현했죠.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EUV 때문이었어요. 중국은 첨단 반도체가 필요했습니다. AI 개발에도 필요했고 슈퍼컴퓨터에도 필요했어요. 하지만 만들 수 없었죠. 미국이 EUV 장비 수출을 막았거든요. 네덜란드 ASML 장비를 중국이 못 사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회로를 찾고 있었어요. 그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소재 기술을 확보하면 자체 생산길이 열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일본한테 조심스러웠어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됐습니다. 기술 협력 가능성을 열어둬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걸 회의 때마다 느꼈습니다. 중국이 까불고 싶어도 참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말을 아끼는 게 느껴졌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속으론 답답해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필요로 하니까 참는 거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회의 중반쯤 됐을 때 반도체 의제가 나왔어요.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는 거였습니다. 오카다 국장이 발언했어요. 일본은 소재 기술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입니다. 평소 하던 말이었어요. 우리의 강점을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반응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어요. 일본의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왕이 말했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독자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왕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이제 굳이 일본을 거칠 필요는 없겠군요. 왕이 말했습니다. 선택지가 생겼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굳이 거칠 필요가 없다고요. 일본을요. 왕의 어조가 달랐어요. 전에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돌려 말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직설적이었어요. 우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투였습니다. 오카다가 대응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아직 초기 단계고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일본 기술이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왕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비아냥처럼 들렸습니다. 초기 단계라고요? 왕이 말했죠. 하지만 이미 양산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내년이면 본격 가동한답니다. 충분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가 잠시 멈췄어요. 회의실을 둘러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양한 옵션을 환영합니다. 왕이 말했어요. 한 나라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니까요. 한국이 대안을 만들어준 건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한 나라에만 의존하는 게 위험하다고요. 그게 일본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리스크로 보는 거였습니다. 왕의 표정을 봤어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됐다는 느낌이었죠. 잘 됐다는 감정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견제할 수단이 생긴 거니까요.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오카다 국장과 함께였습니다. 왕도 복도에 있었어요. 중국 측 수행원들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오카다 국장님, 왕이 말했습니다. 아까는 회의 자리라 조심스러웠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카다가 그를 봤어요. 뭘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예전과 달랐어요. 우리는 일본 기술을 높이 평가합니다. 왕이 말했어요. 하지만 독점은 바람직하지 않죠. 가격도 비싸지고 협상도 어려워집니다. 한국이 경쟁자로 나선 건 시장에 좋은 일입니다. 오카다가 얼굴이 굳었어요. 경쟁이라고요? 그가 말했죠.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왕이 답했어요. 이제 일본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니까요. 우리는 한국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을 택하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라고요. 우리를 경매에 붙이겠다는 소리였어요. 왕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하고 협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가격도 높고 조건도 까다로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시선을 오카다한테 고정시켰어요. 이제는 다릅니다. 왕이 말했죠. 한국이라는 옵션이 생겼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카다가 입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왕이 말했어요. 일본을 배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일본도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독점 프리미엄은 사라졌어요. 경쟁해야 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왕이 돌아섰습니다. 수행원들과 함께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이미 판단을 끝낸 상태였어요. 일본은 더 이상 넘어야 할 기술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필요했던 나라였어요. 이제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중국 측이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발언할 때 거침이 없었어요. 일본 기술을 인정하면서도 독점을 비판했습니다. 시장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한국의 등장을 환영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력감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졌던 레버리지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안이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어요. 각국 대표들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왕이 오카다한테 다가왔어요. 좋은 회의였습니다. 왕이 말했죠. 다음에 또 뵙죠. 그리고 웃으면서 덧붙였어요. 앞으로는 더 경쟁력 있는 제안 부탁드립니다. 한국도 있으니까요. 오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돌아섰어요. 중국 대표단과 함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구나. 우리 위치가 달라졌구나. 중국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심스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참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였죠. 한국이라는 대안이 생겼으니까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본 왕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여유로운 미소가요. 우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태도가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정보국에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평가 보고서 업데이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클릭했어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PDF 문서였어요. 표지를 봤습니다. 제목이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났습니다. 기술 추격국 한국이었어요. 몇 년 동안 그 제목으로 보고서가 나왔었죠. 한국은 추격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였어요. 빠르긴 하지만 결국 우리 뒤에 있는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새 제목이 거기 있었어요. 전략 자율국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전략 자율국이라고요. 추격국이 아니라요. 그 단어의 무게를 저는 천천히 느꼈습니다.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서론 부분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지휘 재평가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한국을 추격국으로 분류해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을 따라오는 나라로 봤다고요. 정책적 관리가 가능한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썼더군요. 하지만 EUV 독립선언 이후 이 평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했어요. 한국은 추격을 멈췄습니다. 우회했습니다. 독자적인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문장들이 페이지에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한국은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어요. 다른 길을 낸 겁니다. 보고서가 계속됐습니다. 전략 자율국의 정의가 나왔어요. 핵심 기술에서 타국 의존도가 낮은 국가라고 썼더군요. 독자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외부 압력에 좌우되지 않는 국가라고 정의했어요. 저는 그 정의를 읽으면서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요. 압력을 넣으면 따라온다고 생각했어요. 필요하면 소재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한국은 결국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국은 우리 압력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독자 기술이 있으니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정책적 함의라는 제목이 떴어요. 한국을 더 이상 관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 대상도 아니라고 했어요. 독립 변수로 인식해야 한다고 썼더군요. 저는 그 표현을 곱씹었습니다. 독립 변수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다음 문단에 설명이 있었어요. 한국의 선택이 영내 전략 지형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됐다고요.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일본의 전략도 조정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멈칫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맞춰서 움직여야 한다고요. 지금까지는 반대였잖아요. 한국이 우리에게 맞춰서 움직였어요. 우리 정책에 따라왔죠. 하지만 이제는 역전된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였어요. 보고서 중간에 사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최근 행보를 정리한 거였어요. EUV 독립선언,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 강화, 유럽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 같은 것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전부 우리를 거치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한국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허락을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의견을 묻지도 않았죠. 그냥 결정하고 실행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일본 중심 질서 안에 있지 않다고요. 독자적인 궤도를 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느꼈어요. 궤도라는 말이요. 한국은 이제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력권에서 벗어났어요.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결론 및 권고사항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추격국이 아니라 경쟁국으로 봐야 한다고요. 관리 대상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압박이 아니라 설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썼어요. 저는 그 권고사항들을 보면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협력 파트너라고요. 설득이라고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을 관리한다고 했어요. 필요하면 압박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설득해야 한다고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판을 흔드는 변수가 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PDF를 닫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컴퓨터 배경화면만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한국을 다시 정의한다고요. 전략 자율국이라고요. 그 한 줄의 무게를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제목 하나 바뀐 게 아니었어요. 우리 인식 전체가 바뀐 겁니다. 한국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였죠.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가 도와줘야 할 나라였습니다. 기술을 전수해주고 소재를 팔아주는 대상이었어요. 우리 밑에 있는 나라였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된 겁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챘어요. 한국이 무엇이 됐는지요. 어떤 위치에 있는지요. 추격국에서 자율국으로 바뀌는데 우리는 전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눈치채지도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거였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예전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몇 년 전 거였죠.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기술 추격국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펼쳐서 읽어봤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핵심 기술은 여전히 일본에 의존한다고 썼더군요. 이 구조는 단기간에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어요. 일본의 기술 우위는 유지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안일했구나. 이렇게 자만했구나. 변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했어요. 유지될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한국은 달라졌어요. 우리만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문서였어요. 과거의 착각이 담긴 종이 뭉치였죠.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새 보고서를 다시 열었어요. 전략 자율국 한국이라는 제목을 다시 봤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정의구나. 한국은 더 이상 우리 뒤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통제 아래 있지도 않았어요.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됐습니다. 판을 흔드는 변수가 된 거였죠.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을 봤어요. 전략 자율국 한국평가 202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파일이 앞으로 우리 정책의 기준이 될 거였어요. 한국을 대하는 태도의 기준이 되는 거죠. 저는 파일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쿄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어딘가 멀리 한국도 있었어요.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이제는 다른 궤도를 도는 나라요. 우리는 그 변화를 너무 늦게 이해했습니다. 한 줄의 제목 변경이 의미하는 바를요. 다음 날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총리 주재였어요. 각 부처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경제산업상, 재무상, 외무상, 방위상까지요. 국가안보국장도 있었어요. 회의 주제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이었죠. 저는 오카다 국장과 함께 배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이 EUV 독립을 선언했고 우리 입지가 약화됐습니다. 이제 대응책을 논의할 때입니다. 경제산업상이 먼저 발언했어요. 몇 가지 옵션을 검토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첫째는 압박입니다. 한국이 아직 필요로 하는 다른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압박이라고요. 지금 상황에서요. 외무상이 손을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EUV에서 독립했는데 다른 소재로 압박한다고 들어올까요? 경제산업상이 망설였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재무상이 끼어들었어요. 압박은 위험합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이 반발하면 오히려 우리가 곤란해집니다. 시장이 불안해질 거예요. 우리 기업들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방위상도 고개를 저었어요. 군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안보 파트너예요. 지금 압박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건 중국을 이롭게 할 뿐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압박은 불가능하다는 걸요. 카드가 없었어요. 한국을 압박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EUV가 우리의 마지막 레버리지였는데 그게 사라졌거든요. 다른 소재로 압박한다고요. 한국이 거기에 굴복할까요? 오히려 더 빨리 독립을 추진할 겁니다. 우리한테 의존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총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압박은 제외합시다. 그가 정리했어요. 다른 옵션은 뭡니까? 경제산업상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둘째는 통제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추가 기술 개발을 막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우위에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쪽으로 기술 유출을 차단하고 특허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국장이 반응했습니다. 그건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은 이미 EUV를 넘어섰어요. 다음 세대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어요. 오히려 한국이 특허 우회 기술을 개발할 겁니다. 외무상이 덧붙였어요. 국제관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편을 들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한국을 통제하려 하면 미국이 반대할 겁니다. 공급망 다변화에 어긋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통제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핵심 기술을 확보했어요. 독자 개발 능력을 갖췄죠. 우리가 막으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통제권 밖으로 나갔어요. 총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제도 안 된다는 얘기군요. 그가 말했죠. 그럼 남은 건 뭡니까? 경제산업상이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셋째는 협력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겁니다. 서로 강점을 살려서 협력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우위에 있는 분야도 있으니까요. 윈윈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무상이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경제산업상이 설명했습니다. 공동 연구개발을 제안합니다. 그가 말했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같이 개발하는 겁니다. 투자도 분담하고 성과도 나누고요. 외무상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받아들일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독자 노선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랑 손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안보국장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협력하려면 우리가 양보해야 해요. 기술 이전이든 시장 개방이든요.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협력조차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요. 한국이 주도권을 쥔다고요. 총리가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압박은 불가능하고 통제는 늦었고 협력은 한국이 주도권을 쥡니다.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그럼 우리한테 남은 선택지가 뭡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오카다 국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가 인정했어요. 우리는 이미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는 걸 지켜보면서 적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총리가 눈을 감았습니다. 적응이라고요? 그가 중얼거렸죠. 우리가 한국한테 적응한다고요. 오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방위상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움직였습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이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안주했어요. 이제 와서 뭘 해보려고 해도 이미 판이 기울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판을 쥐고 있다고 믿었어요. 한국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필요하면 압박하고 필요하면 통제하고 필요하면 협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판을 쥔 게 아니었어요. 판 위에 올라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판을 흔들면 우리도 흔들렸어요. 한국이 판을 뒤집으면 우리도 뒤집어졌죠. 주도권은 처음부터 우리한테 없었습니다. 우리가 있다고 착각했을 뿐이에요. 총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협력 방안을 계속 검토하십시오. 한국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만들어 오십시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인사를 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오카다와 함께 복도를 걸었어요. 한국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라고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안하는 입장이 됐어요. 오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됐어. 그가 말했죠. 선택지는 처음부터 많지 않았던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멈춰 섰습니다. 처음부터 많지 않았다고요. 오카다가 창밖을 봤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압박할지 통제할지 협력할지 정할 수 있다고 봤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 한국이 움직이는 순간 우리 선택지는 사라졌어. 적응하거나 뒤처지거나 둘 중 하나였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구나. 레버리지도 없고 주도권도 없고 선택지도 없었구나. 한국이 판을 바꾸는 동안 우리는 그걸 지켜만 봤어요. 막을 수도 없었고 돌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였어요. 한국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일지가 거기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써온 거였습니다. 업무 일지라기보다는
개인 기록에 가까웠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적었습니다. 느낀 점이나 생각 같은 걸요. 공식 보고서에는 쓸 수 없는 것들이었죠. 일지를 꺼내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빈 페이지가 나왔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생각했거든요. 지난 몇 주간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긴급 소집 한국의 발표 증시, 폭락 야당의 공세 중국의 태도, 변화 안보 회의, 그리고 오늘 전략 회의까지요. 전부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EUV를 독립시키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믿었던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일본 중심 질서가 흔들렸어요. 한국을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이 깨졌죠. 저는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적었어요. 총성이 울리기 전에 패권은 공장에서 끝났다고 적었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잠시 멈췄어요. 손을 멈추고 그 글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총성이 울리기 전이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폭격도 없었고 침공도 없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외교적 충돌도 없었죠.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그 평화 속에서 패권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요. 삼성 공장에서 EUV 장비가 돌아가는 동안 일본의 입지가 무너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공정을 조정하는 동안 우리 레버리지가 사라졌습니다. 연구소에서 신소재가 개발되는 동안 우리 독점이 깨졌어요. 총 한 방 없이요. 피 한 방울 없이요. 그냥 기술로요. 투자로요. 인내로요. 한국은 조용히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계속 적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준비했다고 썼어요. 군사력을 키웠고 동맹을 다졌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반도체 공장에서요. 연구실에서요. 설계실에서요. 엔지니어들이 도면을 그리고 연구원들이 실험을 하고 기술자들이 장비를 조정하는 그곳에서 패권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기술은 경제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안보와는 별개라고 봤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기술이 곧 안보였어요. 반도체가 곧 국력이었습니다. 그걸 장악하는 나라가 주도권을 쥐는 거였죠. 한국은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보다 먼저요. 그래서 투자했어요. 국가 차원에서요. 몇 년 동안 묵묵히요.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 별들도 움직이고 있겠죠. 느리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요. 하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세상도 그렇게 바뀌고 있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요. 한국이 추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한국은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한국은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관리한다고 믿을 때 한국은 이미 우리 손을 벗어나고 있었죠. 저는 다시 일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써야 했어요. 뭐라고 적을까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주를 정리하는 한 줄이요. 우리가 겪은 일을 요약하는 문장이요. 손을 들어 펜을 잡았습니다. 종이에 대고 천천히 움직였어요.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봤다고 적었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맞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얕봤어요. 기술력을 얕봤고 투자 의지를 얕봤고 전략적 사고를 얕봤습니다. 한국은 빠르지만 결국 우리한테 온다고 믿었어요. 따라오지만 넘어서지는 못한다고 생각했죠. 관리 가능한 대상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조용히 준비하는 나라였습니다. 묵묵히 투자하는 나라였어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움직이는 나라였죠. 우리가 과거를 믿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을 반복하는 동안 한국은 상식을 깨고 있었어요. 우리가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한국은 독립했고 우리는 뒤처졌어요. 한국은 주도권을 쥐었고 우리는 선택지를 잃었습니다. 저는 일지를 덮었습니다.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책상에 앉아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국과 어떤 관계가 될까요? 협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쟁만 하게 될까요?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요. 한국을 관리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던 시절은 지났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과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어쩌면 올려다봐야 할지도 몰라요. 기술 면에서요. 전략 면에서요. 그게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현실.